오늘 강의 제목은 제3강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신앙과 문화입니다. 이 강의는 역사적 위인들의 사례를 통하여 원리적 생활이 어떤 것인지 실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지난 강의의 제1강의 주제는 한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즉 선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2강의 주제는 독생녀 참어머니이신 한학자 총재님을 탄생시킨 한민족의 신화적 정체성, 즉 아이덴티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제3강의 주제는 한민족의 신앙과 문화가 민족 역사의 발전에 어떤 저력을 가져다 주었는가에 대한 종합적 분석입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는 일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신앙 이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문화와 전통 삼선민의 정체성을 지켜온 역사 사한민족의 창조성과 우수한 심정문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신앙은 우리 민족사를 철학 및 역사학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강의입니다. 한민족의 역사에는 여러 종교와 사상을 통해 시종일관된 방향으로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져 나아가면서 평화롭고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인류 보편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특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하늘의 대신자가 올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대망 사상이 민족적 성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평화로운 세상을 바라는 염원, 즉 대망 사상은 옛 이스라엘 민족과 한민족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노자는 춘추 시대의 사상가이자 제자백가의 시초격인 인물이며 당대 최초로 사람이 지향해야 하는 바,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그의 생애는 기원전 571년부터 471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가인 사마천의 사기열전, 노자 한비자편에 보면 노자의 성은 이씨, 이름은 이, 초나라 고현의 여향곡인리, 현재의 하남성 노급현이라고 합니다. 그의 직업은 주나라 왕실의 기록관, 즉 도서관장이었습니다. 초간 노자를 우리말로 번역한 양방웅 선생이 노급현 현지를 방문해보니 그곳은 폐허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그곳 주민은 노자가 태천궁에서 태어나 노군대에서 성장했으며 공자가 이곳으로 노자를 찾아 3차례나 방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비해 또 다른 노자의 고향으로 알려진 안휘성 와양현, 태천궁에서 10km 거리에 있는 정점촌에는 거대한 노자상과 함께 천정궁의 규모도 웅장했고 복원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와양현의 유적은 춘추 전국 시대의 것이며 태천궁은 한나라 때부터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노자의 저서인 도덕경은 지난 1993년에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유명한 전쟁터 형주 곽점촌에 있는 초나라 때 묘지에서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 제작된 주간본 책이 발굴됨으로써 도덕경보다는 도경 혹은 노자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덕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은 사기열전에서 노자와 공자의 만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공자가 이에 대한 가르침을 요청하자 노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군자란 작자도 때를 잘 만나면 호화로운 마차를 타고 때를 잘못 만나면 떠돌이 신세가 된단 말일세. 내가 아는 군자란 때를 잘 만나고 못 만나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오. 훌륭한 장사꾼은 물건을 깊숙이 감추고 있어 언뜻 봐선 점포가 빈 것 같은 것처럼 군자란 많은 덕을 지니고 있으나 외모는 마치 바보처럼 보이는 법일세. 그러니 그대는 제발 얘를 빙자한 그 교만과 잘난치 않은 병과 헛된 잡념을 버리라는 얘기일세. 노자를 만난 뒤 공자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뵌 노자는 마치 용과 같은 분인 것 같다. 새와 물고기, 짐승 등은 공자도 잘 알고 있지만 용은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 그 행적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용옥 선생이 지은 노자와 21세기라는 책의 노자도덕경 제1장은 도를 도라고 말하면 진짜 도가 아니다. 말로 이름 붙이면 진짜 이름이 아니다. 이름이 없는 것에서 천지가 시작되었고 이름을 붙이니 만물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9절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김용옥 선생이 지은 노자와 21세기라는 책의 노자도덕경 제25장은 혼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천지가 생겨나기 전이었다고 웅장하게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성경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같은 혼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었으니 가 양방웅 선생이 번역한 초간 노자에서는 도를 도라고 말하면 진짜 도가 아니다 를 대신하여 서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자의 책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 과정을 거친 것입니다. 노자의 사상은 공자와 석가의 중간쯤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도의 불교 사상이 중국어로 번역될 때 불교의 용어는 노자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 후 노자의 사상은 문학, 서예산 소화 등의 예술은 물론 천문지리, 한의학 등 동양의 과학 사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공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사회를 이니에지와 같은 훌륭한 덕과 올바른 예의 제도로서 다스려보려고 애쓴데, 비해서 노자는 사람은 어차피 그 어떤 인위적 제도로서 교화되거나 변화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완전한 자기의 이성을 바탕으로 하여 그릇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판단 아래 행동하기 때문에 현실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자를 중심으로 하는 육가사상이 현실적이었다면 노자의 사상은 초현실주의적이면서도 절대적인 초자연적 진리를 추구합니다. 노자는 인간을 소우주라고 생각하며 우주의 생명을 설명하고 단전호흡과 함께 명산대천 속에서의 명상을 장려합니다. 도교는 천지인을 두루 생각한 반면 유교는 천지인 가운데 인에 지나치게 집착한 감이 있으며, 그러다 보니 유교는 본의 아니게 자연과학의 발전을 지체시켰습니다. 당태종은 자신이 노자의 후손이라면서 도교를 장려했고, 도교와 친한 종교인 불교의 불경 원본을 구하기 위해 고승인 현장법사를 멀리 인도까지 보냈습니다. 태천궁은 당태종에 의해 지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노자의 가르침을 후세 사람들이 종교로 만든 것이 현재의 도교입니다. 그럼에도 도교는 동양 사상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도교를 믿는 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문선명 총재께서 서울 청파동 옛 본부교회의 문을 열었을 때에도 수많은 도인들이 찾아왔었습니다. 다음은 불교의 정토사상과 미륵불 사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의 본원력에 의지하고 고통과 번뇌가 없는 정토의 실현을 추구하는 대승불교는 동남아시아에 전파되어 있는 소승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변형된 불교입니다. 대승불교 입장에서 보면 소승불교는 불에 결집된 불경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의 결집은 기독교의 바울과 같은 존재인 부르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종교학자들은 원시불교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소승불교를 연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승불교의 정토사상은 한반도의 불교가 전래된 삼국시대 신라에서부터 매우 번성하며 하늘 부모님의 나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으로 표출되었습니다. 불교에서 미래의 이 세상에 나타나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고통을 종식시키기 위한 최후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부처인 미륵불은 한국 불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적 고난과 혼란 속에서 한민족은 미륵불이 나타나 세계를 구원해 줄 것을 갈망했습니다. 이는 특히 932회나 되는 외침에 시달렸던 나라의 민족이었기에 더욱 간절한 갈망이었던 것입니다. 신라 최초의 절이었던 흑륜사의 주불은 미륵불이었는데, 여러 승려들이 이 미륵불 앞에서 대성, 즉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화랑으로 화신하여 세상에 나타날 것을 발언하였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미륵을 신봉하는 법상종을 중심으로 현화사에서 매년 미륵보살회와 미타불회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숙종 때 여환이라는 승려가 석가불이 다하고 미륵불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며 대대적으로 미륵신앙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이후에도 미륵불신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었고, 사회적 혼란기에는 더욱 강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한국 불교가 원시불교의 모습을 한민족 정서에 맞게 정착시킨 특이한 불교, 즉 미륵불교임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이러한 미륵신앙은 절대자를 통한 한민족의 구원에 대한 염원과 더 나은 평화로운 미래를 바라는 마음과 신앙, 그에 기반한 민족성을 형성하였습니다. 한민족에게는 일찍부터 군자의 나라와 성인의 이상이 살아 있었습니다. 군자는 유교에서 성품이 어질고 학식이 높은 지성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교의 사서 삼경 가운데 하나인 예기 공예편에 따르면 군자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선한 행동에 힘쓰면서 게으르지 않은 사람을 군자라고 합니다. 논어 2인편에는 군자는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잘 알고 소인은 어떤 것이 이익인지 잘 안다고 했습니다. 군자는 어찌하면 훌륭한 덕을 갖출까 생각하고 소인은 어찌하면 편히 살 것인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고대 중국의 문헌인 산해경은 중국에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기 이전, 즉 기원전 200년 이전에 나온 오래된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한민족의 특징으로 관대, 박애, 예애, 청렴, 자존 등 군자의 덕을 말하면서 동이족의 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군자의 덕은 유교 성인의 가장 큰 덕인 인, 즉 사랑으로 수렴되며 우리 민족의 근본 성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교에서 성인은 천명을 받들어 도덕적 완성을 이룬 사람을 가리킵니다. 전설의 임금인 요순과 육가사상을 형성한 공자, 그리고 공자가 이상으로
삼은 주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마련한 문왕, 무왕, 주공 등을 유교에서는 성인으로 숭앙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인류 문명의 창시자, 즉 예약과 제도를 제정한 사람이며 또 뒤에는 공자가 가르친 인간 최고의 윤리 가치인 인애도덕에 도를 구현한 이상적인 인격자로서 숭앙되었습니다. 예로부터 한민족은 유교의 성인을 하늘의 뜻을 인간 세상에 구현하는 사람으로 이해했습니다. 대표적인 성인인 공자는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다진 사람으로 하늘의 뜻을 받들어 사회적 조화와 평화를 이루려 했습니다. 이처럼 기원전, 즉 예수가 탄생하기 이전의 시대부터 군자국의 천통을 가졌던 한민족은 유교적 성인의 이상을 추구해오면서 하늘 부모님의 이상을 실현하고 도덕적 생활과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공자는 기원전 551년 노나라 곡부에서 떨어진 시골인 창평양 추읍에서 부친 숙량흘과 모친 안징제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숙량흘과 그의 본처 사이에는 9명의 딸이 있었으나 아들이 없었고 첩과 낳은 아들 공피는 다리에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에 숙량흘이 그의 노년에 안징제를 맞아 낳은 아들이 공자였습니다. 공자의 나이 3살 때 아버지가 죽었고 어머니가 곡부의 권리로 이사하여 홀로 공자를 키웠습니다. 성인이란 유교에서는 예를 창시했거나 체득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는 원래 고대 중국 사회에서 행해졌던 전통적인 모든 관행을 정리하고 제도화한 것이며 그 기원은 분명치 않습니다. 성인은 예의 체득을 목표로 하는 유교의 이상적 인격상을 가리킵니다. 성인은 학습과 실천에 의해서 예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학문과 학문의 실천을 통해 성인, 곧 이상적 인격을 갖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천명, 즉 하늘의 명령을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완성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유교의 사서삼경 가운데 하나인 중용에 따르면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질, 즉 하늘의 명령을 받은 인간의 본성 그 자체를 성이라고 합니다. 그 성을 잘 갈고 닦으면 도가 됩니다. 도를 잘 수련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침이 됩니다. 군자는 하늘의 뜻을 받들어서 사회적 조화와 평화를 추구하며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닦은 사람입니다. 한민족은 하늘 부모님의 인간 창조 이상을 실현하고 도덕적 생활과 사회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초강대국들로 둘러싸여진 지정학적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애썼던 민족입니다. 이에 비하면 중국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일어난 문화대혁명 시대에 이른바 홍위병들에 의해 전통문화의 흔적을 철저하게 파괴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은 중국이 오히려 한국으로 유교에 대한 자료를 구하러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예언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한민족은 예로부터 정감록과 격암유록 등 여러 예언서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언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는 혼탁하고 불의한 세상이 무너지고 미래의 성군이 나타나 세상을 구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는 확신을 지킴으로써 문명을 타락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감록은 정본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본이 많은 저자를 알 수 없는 책입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 거듭된 병난과 위정자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혼란스러운 사회 상황 속에서도 민중들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한민족으로 하여금 하늘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뿌리 깊은 마음을 간직하고 이를 생활에 반영시키면서 올바른 삶을 살게 했습니다. 격암유록은 조선 중기의 학자인 격암 남사고가 쓴 예언서이며 정감록과 함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미래에 대한 상세한 예언과 함께 성군의 출현, 세상의 변화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격암유록 또한 정감록과 함께 조선 사회의 불안정한 시기에 민중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였으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는 신앙심의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 서세동점, 다시 말하면 서양이 동양을 잠식해 들어오던 전란의 시기에 출현한 동학과 그 전통을 계승한 천도교는 한민족의 하늘 부모님의 나라에 대한 대망을 담고 있습니다. 동학은 19세기 중반 최재우가 보국안민, 즉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며 광제창생, 즉 널리 세상 백성을 구제한다는 정신으로 구도를 시작한 뒤 하늘님으로부터 무국대도를 받고 창시한 종교입니다. 동학은 선천시대의 운이 쇠하고 다시 개벽이 일어나는 후천시대의 운세가 열린다고 가르쳤으며 시천주 사상, 즉 인간과 모든 천치만물이 하늘의 주인이신 하늘님을 모시고 있어 귀하다는 교리를 중심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동학은 하늘 부모님을 인간의 마음속에 모시고 평등과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와 민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동학 농민운동을 통해 사회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동학의 교리는 하늘의 뜻을 실현하고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는 마음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학혁명 이후 외국으로 망명했다가 돌아온 3대 교주 손병희 선생은 동학을 천도교로 개명한 후 한반도 최대의 종교단체로 발전시켰으며 3.1운동의 주체가 되어 민족 정신사에 거대한 자취를 남겼습니다. 천도교는 시천주, 사인여천 등 동학의 교리를 계승하여 인내천,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종지를 세우고 개인적으로 자아완성, 사회적으로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재창생, 지상천국 건설을 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천도교는 현대적인 사상을 접목하여 항일 독립운동뿐 아니라 농민운동, 여성운동, 어린이 운동 등 신문화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천도교는 시시때때로 하느님께 정성껏 마음을 고하는 신고, 시일기도, 청수의례 등 생활의례 가운데 인간이 하늘을 모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에 대한 천선 사상을 발전시켜 하늘 부모님의 뜻을 알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신앙적 노력을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늘 부모님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 참된 평화와 행복의 이상세계, 세계적인 도의사회 등의 모델을 제시하고 기다리는 신앙은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평화세계에 대한 한민족의 열망은 언젠가는 하늘이 예비한 인물이 한민족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신앙과 문화적 토양을 형성하면서 평화 이상 세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형성해 나왔습니다. 대종교는 1909년 고향이 전남 보성인 나철에 의해 창시되었으며 민족의 시조인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창시 초기 명칭은 단군교였습니다. 1914년부터는 본사를 만주로 옮기고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핵심 사상은 홍익인간이며 단군교를 계승하며 한민족 정신사의 역사적, 종교적 정체성 확립하는 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홍익인간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나오는 건국이념이며 1945년 조선교육심의회에서 교육이념으로 채택되었고 1949년 교육법 제1조에 명시되었습니다. 1998년 교육기본법 제정 후에도 교육이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종교의 특징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대종교에 참여하여 민족의 정신적 독립을 이끌었고 20세기 초 민족종교운동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무장 독립운동가들의 핵심 단체가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홍익대학교와 단국대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사업에 힘썼습니다. 동학과의 공통점은 외세의 영향 속에서 민족의 자주성과 정신적 각성을 강조하고 민족 전통 신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종교 체계를 구축했으며 민족운동과 연관이 깊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창시된 시기로 볼 때 동학이 약 50년쯤 더 빠릅니다. 동학은 하늘과 인간 평등에, 대종교는 단군과 민족의 역사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학이 이념적 성격이 강하다면 대종교는 영적 운동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이는 동학이 유교에, 대종교가 선교에 집착한 결과일 것입니다. 한민족의 역사에는 위와 같이 여러 종교와 사상에서 하늘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평화로운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하늘의 대신자가 올 것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곧 대망 사상이 민족적 성향으로 담겨 있습니다. 한민족은 또한 정한수를 신에게 바치는 의식도 고대로부터 지켜왔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각자의 집안에서 여성이 중심이 되어 하늘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의 표시이자 정화의 의미로 행해진 제사입니다. 태초부터 인간은 물론 모든 생물에게 있어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정한수는 이른 아침에 다른 사람이 손대기 전에 떠온 맑은 우물물로 이를 하늘에 바치며 기도하는 의식은 하늘의 신성함을 기리고 인간의 소망을 전하는 중요한 제사의식이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무사한 영혹은 입신양명을 바라는 기복신앙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세계를 소망하고 하늘의 대신자를 기다리는 마음, 직접 하늘과 소통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고자 하였던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효정과 정절의 문화는 이러한 가치를 생활 속에 실천하는 전통이었습니다. 효정이란 자식이 부모를 포함한 조상 전체에게 효도를 바치는 애틋한 심정입니다. 효경은 유교의 13경 가운데 하나이며 13경 가운데 경이라는 이름을 붙인 오직 하나의 책입니다. 효경은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몸과 털과 피부는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감히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대를 잇지 못하고 단절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최대의 불효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격을 올바르게 세우고 도리에 맞는 행동을 하여 후세의 이름을 날려 부모님의 명예를 빛나게 하는 것이 효의 끝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경은 효도야말로 천지인 삼재를 관철하고 모든 신분 계층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고 덕목 윤리 규범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제1장 개종명의에서는 효의 총체적인 뜻을 말하였고, 이어서 제2장과 제3장에서는 천자와 제후의 효를, 제4장에서는 경대부의 효를, 제5장에서는 사의 효를, 제6장에서는 서인의 효를 가르침으로써 신분에 따른 효도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장에서는 효평이라는 제목으로 효는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2장 천자의 효에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효란 하늘의 법도이며 땅의 의리이고 백성의 행실이니라. 그러므로 그 가르침은 엄격하지 않더라도 이루어지며 그의 정치는 준엄하지 않더라도 다스려지는 것이니라. 이는 공자 및 그의 제자들이 전국시대의 전란과 살육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군왕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효행사상을 교육하는 길밖에 없다는 자각에서 효경이 나온 것임을 보여줍니다. 한민족의 효정은 육신의 부모에게 보온하는 차원을 넘어 모든 윗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을 실천해야만 하는 인륜의 근간이자 자기 존재의 뿌리이며 생명의 근원을 소중히 공경하는 자존의 근본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정은 또한 어버이와 가족, 이웃을 지키고 국난을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가족을 중심으로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정신이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라야만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73년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런던을 방문한 우리 민족 대표들로부터 한민족의 효문화에 대한 설명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고 만약 인류가 새로운 별로 이주해야 한다면 꼭 가져가야 할 제1의 문화가 한국의 효문화라고 극찬하면서 이러한 효정이 한민족의 기본적인 가치이자 정신이기에 앞으로 한국은 경제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민족의 효정이 이처럼 오늘날 세계에서 빛을 발하는 이유는 중국의 그것은 역사적으로 변화의 곡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그것은 충과 효의 충돌입니다. 당나라 때의 효는 충을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송나라, 명나라 시대의 효의 핵심은 충이었습니다. 원나라는 효의 상징인 와빙구리, 즉 얼음 위에 누워서 잉어를 구한다는 사상과 할고류친, 즉 허벅지살을 베어내어 부모의 치료에 쓴다는 사상 등 법령으로 엄격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청나라는 표면적으로는 강희제가 효사상을 크게 장려했으나 사실상으로는 강희, 옹정, 건융시대의 문자옥 정책에 따라 엄청난 숫자의 유학자들을 살해하고 효사상을 탄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문명에서 뒤떨어지고 인구수에서 한족의 1%밖에 안 되는 만주족이 한쪽을 다스리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오쩌둥의 문화혁명은 대부분의 유교 문화를 파괴했습니다. 1949년 공산주의 국가가 건설된 뒤에는 조상 숭배를 금지했고 1966년 시작된 문화혁명 시절에는 공자를 깎아내리는 비린비공운동, 즉 린비아오와 공자를 함께 탄압하는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취프의 대다수 유적이나 귀중한 문헌이 홍위병들에 의해 파괴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문화대혁명의 광풍이 지나간 후 문화대혁명에 대한 자성론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자 공자의 위상은 다소 회복되기 시작했고 취프의 유적과 문화재도 복원 작업에 들어갔지만 문화대혁명의 여파가 워낙 강했기에 여전히 공자를 전근대의 상징으로 보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입으로는 공자를 존경한다고 하면서도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2012년 취임한 시진핑 주석은 2013년 11월 공자묘를 참배하고 또 공자연구원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해외 도처에 중국 정부 주도로 공자학당을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서울에 처음으로 공자학당을 설립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등 전국 곳곳에 공자학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운동일 뿐 실제로 중국에는 공자 관련 자료나 연구 실적도 희소하고 관련 학자들이 그 자료를 구하러 한국으로 오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에도시대 대표적인 유학자 야마자키 한사이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공자가 대장이 되고 맹자가 부대장이 되어 군대를 이끌고 일본으로 쳐들어온다면 공맹의 도를 배우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답을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는 불행히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무기를 들고 싸워 공자와 맹자를 포로로 잡아 나라의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비해 한반도에는 유교 사상이 들어오기 이전부터 효사상이 크게 발전되어 있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한민족의 효정은 부모가 베푼 지극한 사랑에 대해 자녀가 감사의 사랑과 미를 돌리는 표현입니다. 한민족의 고대 역사 자료와 문헌에도 귀감이 되는 효행담, 효행설화가 비중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부모를 공경해온 한민족은 유교의 성인들이 가르친 삼강오륜의 으뜸을 효로 여기고 항상 부모에게 효도함은 물론 이웃 어른에게도 공경하는 효문화를 실천하기에 힘썼습니다. 자녀는 부모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말과 행동에 조심하고 부모님이 주신 생명과 신체를 귀하게 여기고 입신양명하여 기쁨을 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침 저녁으로 부모의 심기와 이부자리를 살피는 문안 인사를 드리며 부모의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생활을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3년 동안 부모의 산소를 모시는 심요살이를 하고 기일제사를 정성껏 돌리며 부모와 조상을 모시고 그 뜻을 기리는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대부분의 유명 인사들이 그랬지만 특히 황희정승은 뛰어난 정치가이자 효자였습니다. 부모가 연로해지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를 봉양하였으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3년 동안 묘소 근처에서 초막을 짓고 심요살이를 하며 효도를 다하였습니다. 3년간의 심요살이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다하지 못한 효정을 실천하고자 했던 한민족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같은 효정의 심정은 문화를 통해 길러졌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시각장애인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했던 효녀 심청의 이야기는 한민족의 사랑을 받았던 대표적인 문학작품입니다.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인당수에 몸을 던졌고 이후 하늘을 감화시킨 이러한 효성으로 다시 살아나서 부녀가 상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시력을 되찾게 됩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사랑했던 사실로서 부모를 위한 자녀의 지극한 효정을 강조하는 한민족의 효정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조상을 공경하고 심요정성을 다하는 것은 하늘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조상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중요한 문화적 전통입니다. 또한 이러한 효의 실천은 가족 간의 유대와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민족은 하늘을 공경하면서 양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순결과 정절의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늘 사리사욕을 멀리하면서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양심을 중심한 생활을 중요한 도덕적 가치로 삼았습니다. 순결과 정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덕목을 넘어 가문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순결과 정절의 본보기를 보이고 부모를 공경하며 현명하고 어진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유덕하게 양육하며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한민족의 전통을 지키는 굳건한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민족 가운데는 남성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던 여러 명의 대표적인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신사임당은 조선 중기의 문인으로 그녀의 순결과 정절은 한민족의 여러 여성들을 대표합니다. 신사임당은 학문과 예술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그가 그린 초충도라는 그림은 풀과 곤충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재능을 지녔지만 그는 늘 겸손한 자세로 가족과 이웃을 위해 살면서 현모양처로서 그 가르침과 덕행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철학자였던 이뮨지당은 일찍부터 학문에 재능이 있어서 그의 오빠들과 경전, 역사, 인물, 정치에 대해 토론했으며 어른을 공경하고 정숙하게 행동하는 유교적 윤리를 실천했습니다. 그에게는 두 명의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한 분은 낳아준 어머니이고 한 분은 큰어머니였습니다. 두 분 어머니에게 모두 효성이 지극했으며 시동생들이 모든 일을 형수님에게 물어서 하고 어머니처럼 섬길 정도로 집안에서 존중받았습니다. 큰 노빠인 임명주가 세상을 떠나자 한문으로 제문을 지음으로써 여성은 학문을 할 수 없다는 남성들의 편견을 뛰어넘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성리학을 연구하여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역사학자 이덕일은 이뮨지당을 가리켜 우주, 사람, 사람과 사물의 이치 등의 넓은 주제를 연구하는 학자여 고요하고 한가로워 조금도 얽매임이 없는 자유인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의 여인들은 어린 시절 자녀 교육을 직접 담당하면서 자기 자신도 독서와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신사임당은 아들인 이율곡에게 직접 천자문을 가르쳤고 이택에 또한 천자문은 어머니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밖에서 놀 때에도 산천을 공부하는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학문적인 시각을 갖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아 아들 율곡과 퇴계는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조선의 유명한 명필이었던 한석봉의 어머니는
아들을 엄격하게 교육시켜 성공시킨 상징적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떡 장사를 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가난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아들을 뒷바라지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한석봉이 조선시대 최고의 서예가로 성장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석봉의 어머니는 항상 아들에게 올바른 마음가짐을 강조하면서 직접 그 실천의 모범을 보였던 인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선의 여인들이 사회 지도자로서,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로서, 자녀의 어머니로서 존경받는 여성상을 실현한 데는 문화적 바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문학 작품인 춘향전은 한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춘향은 기생의 딸로 태어나 양반인 이몽룡과 비밀 결혼을 하였지만, 고을 수령으로 부임한 변사또는 그녀를 한 남자의 아내로 인정하지 않고 기생으로 취급합니다. 변사또는 춘향에게 연락조차 없는 이몽룡을 버리고 자기를 섬기라고 강요하면서 온갖 협박과 고문을 합니다. 그러나 춘향은 결코 굴복하지 않고 아내로서의 정절을 지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순결과 정절을 지킨 춘향은 결국 과거급제하여 돌아온 이몽룡과 사랑을 이루며 사회의 축복을 받는 가운데 정식으로 결혼하게 됩니다. 이러한 춘향의 모습에는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부부의 덕과 충절이 담겨 있습니다. 한민족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한마음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류 보편적인 가족관계와 가족의 사랑을 지켜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가족관계는 한민족에게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극복할 수 있는 신명을 형성케 했습니다. 효정문화, 가정문화, 부부문화, 자녀 양육 문화에는 가족의 사랑을 통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젊은 여인이 남편이 없는 환경에서 어린 아기를 등에 업고 일하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여인에게 아기가 없다면 훨씬 살기가 쉬울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여인에게 아기는 삶의 목적이요 희망이며 힘인 것입니다. 한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백이민족의 문화를 지켜오면서 외적의 침략에 대해서는 하늘 부모님이 선택하신 민족적 정체성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 줄기차게 싸웠습니다. 예로부터 흰옷을 즐겨 입는다는 뜻으로 한민족은 백예민족이라고 불렸습니다. 중국 고대 사서에 의하면 예로부터 한민족은 하늘에 제사 지내며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제천 사상의 영향을 받아 태양의 빛과 가까운 흰색을 숭상하고 흰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이는 한민족이 하늘 부모님 앞에 제사장과 같은 입장에서 준비된 민족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한민족은 고래로부터 절제의 미학을 바탕으로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상태, 일체의 색깔로 물을 들이지 않은 그대로의 흰옷을 즐겨 입으며 순수와 평화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는 구약성경 신명기 27장 6절과 여호수아 8장 31절의 내용,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는 사상과 일치되는 한민족 고유의 사상입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민족은 평화를 중시하며 도덕적 가치와 인류애를 중시했습니다. 한민족의 종교심과 결백성은 흰 옷을 좋아하는 습관을 만들었고, 그 습관은 한민족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러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고자 흰 옷을 착용한 사람에게 행정상 불이익을 주거나 관공서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강압적으로 한민족의 백의의 전통을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민족은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일제에 한거하는 상징으로 백의를 더 많이 입기도 하였습니다. 정결과 결백, 천손의 선민의식, 외세에 대한 저항 등이 담긴 백의 문화는 한민족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외적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고 내부의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면서 민족의 번영을 추구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한민족 국가의 강대함을 중요시하며 한민족의 자기 결정권과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고구려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만큼 인상적인 통치로 이끌어 고구려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업적은 그 유명한 광개토대왕비에 새겨져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와 사상은 계속적으로 연구 발전되지 못하면 멸실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광개토대왕비는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비석은 조선 후기까지 금나라 황제의 비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봉금제도가 1880년대에 해제된 뒤에야 비로소 발견,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봉금이 해제되었을 때 청나라 관리 관월사는 현지 농민으로부터 정체불명의 거대한 비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표면 처리 과정에서 말똥을 사용했습니다. 1883년 일본 육군 사코가게 노부 중위가 만주 지역을 정찰하던 중
이 비석의 중요성을 알아내고 탁본을 떴습니다. 1888년에 일본인 학자 요코이 다다나오는 쌍구 과목본을 바탕으로 이 비문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쌍구 과목본은 고대 금성문의 글자 윤곽을 따라 그린 후 빈칸을 먹으로 채워 넣은 필사본입니다. 그의 해석은 720년에 편찬된 일본 역사책 일본 서기의 임나일본부 기록과 연결되어 일제의 한국 침략 논리인 정한론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1902년쯤 중국의 탁본업자인 초천부 초균덕 부자가 비석에 석회를 바르고 떠낸 탁본이 중국 탁본 애호가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지금도 1888년 탁본은 쌍구 과목본이 아닌 묵수곽전본이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묵수곽전본은 비석 권본 위에 종이를 덧대어 글자에 윤곽선을 먹으로 그리고 그 바깥쪽을 먹물로 채워 넣는 방식입니다. 근래에 와서 중국 정부가 청나라 관리 관월살에 탁본을 공개함으로써 일본군에 의한 조작설은 빛을 잃어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논란의 사례는 역사에 대한 관련 지식이 없을수록 역사의 진실은 세월의 풍화작용을 견디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와 사상은 계속적으로 연구 발전되지 못하면 멸실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민족의 자주성을 유지 발전시켜온 역사입니다. 한민족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에 시달렸던 순환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민족은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는 착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원수를 되갚기보다는 용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공의의 한마음이 되어 민족적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 장군의 고향은 해동명장전 등에서 평양 서쪽의 석가산 출신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군은 수나라의 대군을 물리친 살수대첩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하늘 부모님께 기도하며 전쟁의 승리를 기원한 뒤 전장에 나갔습니다. 수나라의 100만 대군은 기세 좋게 고구려 정벌을 위해 출전했지만 고구려의 요동성에 가로막혀 1개월 넘게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수나라 황제는 요동성 전투를 계속하면서 수하 장수인 우중문과 우문술에게 별도로 30만 명의 별동대를 지휘하여 고구려 수도인 평양성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을지문덕은 요동성으로부터 평양성까지의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는 수나라 대군을 도중에서 공격하고 작은 승리를 거둔 후 바로 후퇴하는 전술을 여러 차례 거듭 사용함으로써 그들을 지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나라 군대는 지나치게 길어진 보급선을 지탱하기 어렵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퇴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로부터 고구려군은 태세를 전환하여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퇴각 중인 수나라 군대가 지금의 청천강 일대인 살수에 도착했을 때 고구려군은 전력을 다해 총공격을 가했고 수나라군도 이를 예견했었으므로 즉시 방진을 치며 저항했지만 얼마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었습니다. 결국 처음에 30만 대군이었던 수나라 별동대 중 살수에서 도망하여 압록강에 도달한 병사는 겨우 2,700명에 불과했다고 중국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을지문덕의 용맹과 지혜는 고구려는 물론 그 후대의 조선 왕조가 나라를 지키는데 소중한 귀감이 되었으며 을지문덕의 신앙심은 후대의 군사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을지문덕의 이와 같은 전술은 고구려가 광개토대왕 이후 확보된 광대한 영토를 가졌고 수도가 중심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고려시대 명장이었던 강감찬 장군도 거란의 침입에 맞서 1019년 귀주대첩을 펼칠 때 하늘 부모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 거란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그의 전략적 지혜와 용기는 고려를 지켜내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고려 후기에 강성해진 몽고 제국으로부터 압박과 간섭을 받고 마침내 침입을 당해 도읍을 강화도로 옮기게 된 위기 속에서도 한민족은 호국의 염원을 간구하면서 8만 대장경을 조판하여 백성들의 호국 의지를 굳건히 하였습니다. 특히 삼별초군은 피어린 항쟁을 통해 외세로부터의 주권 수호 의지를 지켜나갔습니다. 한국을 연구할 때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중국 문명에 흡수되지 않았을까? 중국 대륙에 딸려있는 작은 반도 국가가 자기 나라만의 문화와 언어 종교를 유지해왔을까? 궁금하게 생각하는 외국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안에 있는 소수 민족, 조선족을 방문해보면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했는데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지난날과 같이 힘없는 나라였을 때 얼마나 심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세계 최대의 제국을 건설한 원나라가 고려를 침략해 왔을 때 아시아는 물론 유럽의 제국들도 한번 몽고족과 전쟁을 한 후에는 물리적 힘에 있어서는 물론 심리적 모두 완전히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유럽에서는 지금도 아기가 울면 타타르인이 온다면서 울음소리를 그치게 합니다. 이는 실제로 이탈리아 작가 디노 부차티의 유명한 소설 타타르인의 사막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뜻밖에도 동방의 작은 나라 고려는 40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항전했고, 이로 인해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몽고군은 크게 고전했으며 여러 차례의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이에는 평원 전투에는 강한 몽고군이었지만 한반도의 산악전에서는 고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지형적 요인도 크게 한몫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지형적 요인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레반트 지역에 특이한 지형에 힘입어 민족의 생존권을 지켰던 사례와 유사합니다. 한국 민족의 역사는 이웃 민족의 침략에 항쟁한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겪을 때마다 그 고난을 헤치고 이겨낸 극복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극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의 힘이 움직였음을 볼 수 있으니 그 힘이 바로 민족을 죽음 속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민족정기요. 이 정기의 가장 대표적인 발양자가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는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장군은 전투에 임할 때마다 하늘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기도에 응답하듯 꿈에 신인이 나타나 병법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탁월한 전략과 용맹으로 여러 해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명량해전에서의 대승은 그의 뛰어난 지휘력과 하늘 부모님의 가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서기 1545년 4월 28일 서울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1598년 12월 16일 음력 11월 19일 노량해전 경남 남해 앞바다에서 순직했습니다. 54년의 일생을 통해 오직 정의에 살고 정의에 죽었다고 광화문에 있는 그의 동상 동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정은 부인 촉의 변씨와의 사이에서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신하신자를 돌림자로 이름을 지었으며 중국 고대의 성인인 복희와여, 순, 우임금의 이름을 차례대로 붙여 희신, 유신, 순신, 우신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는 28세가 되던 1572년에 과거 묵과에 응시하였으나 승마 도중에 갑자기 말에서 떨어져서 낙방했습니다. 다시 4년이 지나 나이 32세인 1576년이 되어서야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이상 징후가 포착되자 조선 임금 선조는 능력 있는 장군들을 특진시켜 배치했는데 이순신은 그중 하나로 36살의 전라도 고흥 발포진의 수군 만호로 부임했습니다. 당시 발포진은 배가 4척밖에 안 되는 작은 해군기지였습니다. 그 후 1591년 2월 선조는 이순신을 종육품 정읍 현감에서 종사품 진도 군수로 승진시킨 후 부임하기도 전에 종삼품 가리포첨 절제사로 전임시켰으며 이 또한 부임하기도 전에 정삼품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당시 조정이 일본군의 침입에 대비하여 얼마나 바쁘게 전쟁 준비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유명한 거북선의 건조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전란에 대비해서 부하들에게 실전과 유사한 힘든 훈련을 꾸준히 실시했습니다. 1592년 4월 제1차 출전을 단행하였고 5월 7일에 벌어진 옥포해전에서 왜군 수장 토도 타카토라가 이끄는 함대 26척을 격침시켜 임진왜란 최초 조선군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5월 27일 제2차 출전 이틀 후에는 사천해전에서 승리했는데 그의 기함이 선두에서 돌격을 단행했으므로 이순신은 2명의 군관과 함께 총탄을 맞으면서 전투를 지휘하여 도쿠이미치 6기의 함대 13척을 전멸시켰습니다. 이에 이어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었던 그는 갑자기 1597년 2월 26일에 파직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이유는 거짓 보고를 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한 투옥과 고문으로 크게 건강을 해친 그는 갑자기 사면되어 백이 종군하게 됩니다. 후임자인 원균이 7월 16일 경상도 거제도와 칠천도 사이에 있는 해협 칠천량에서 일본 해군의 기습을 받고 300여 척 전선의 대부분을 잃고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원균의 패배에 따른 일본 수군의 서해 진출을 염려한 선조는 이순신을 다시 원직에 복귀시키면서 그 계급은 부계급을 낮추어 임명합니다. 이순신은 그 후 진주 하동 구례 곡성 순천 보성 순으로 남해안 일대를 돌아다니며 병사를 모집하던 중 남은 배 12척을 수습하여 다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9월 16일 명량해전에 출전하여 기적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절망적이었던 전황을 다시 한번 뒤집었습니다. 명량이라는 곳은 서해와 남해가 만나는 가장 짧으면서도 좁은 수로입니다. 썰물 때는 서해에서 남해 방향으로, 밀물 때는 남해에서 서해 방향으로 조류가 매우 빠르게 흐릅니다. 그 속도는 조류가 가장 빠를 때는 대략 시속 22km나 됩니다.
지금은 이곳에 조류발전소를 만들어서 시간당 약 1000kW의 전기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이순신은 서해에서 남해 방향으로 조류가 빠져나갈 때 이곳으로 일본 수군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12척의 조선 함대로 300척의 일본 함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 작전에서 성공, 일본 함대 31척을 격파했고 일본 수군의 300여 척 함대는 전진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힌 데다 퇴로가 막힐 경우 더 큰 패배를 우려하여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순신은 전투가 끝난 후 일기에서 이것은 참으로 천행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상 보급로마저 차단당한 일본 육군은 북진 의지를 완전히 포기한 채 남해안으로 후퇴하여 겨울철임에도 성을 쌓는 등 수성에만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조선군을 도와 출전한 명나라 수군 제독 진리는 이순신을 존경하여 세상을 주무르는 재주와 하늘을 메울 정도의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했습니다. 이윽고 전쟁의 원흉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자 일본군은 조선에서의 총퇴각을 결심했습니다. 이순신은 마지막 전투를 결심하고 하늘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598년 11월 19일 퇴각하는 일본 수군을 노량해협, 이곳은 경상남도 하동군과 남해군 사이의 해협이며 좁은 곳의 너비 약 660m입니다. 여기서 전투를 지휘하던 그는 적선 200여 척을 불태우고 수많은 왜군을 죽였습니다. 이순신은 그대로 도망치는 왜군을 노량까지 뒤쫓았으나 총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직접 전방에 나서서 싸우다가 날아오는 총탄에 맞고 전사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1604년 선조 37년 선무공신 1등에 봉해지면서 덕풍도원군으로 추봉되었으며 이후 좌해정에 추증되었습니다. 전사 후 약 200년 뒤인 1793년 명군으로 이름난 정조는 그를 1인지하만인 지상으로 불리는 최고위직 영의정으로 추증했습니다. 이순신은 갤러베론 조사의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순위에서 2014년, 2019년, 202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민족의 위와 같은 전쟁에는 정규군인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선 불교의 승병과 유교의 의병 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고려시대 승려 김윤후는 몽고 침입 당시 승장이 되어 처인성 전투와 충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조 중기의 학자인 남명조식은 이런 시조를 지었습니다. 삼동의 배 50고 암혈의 눈비 맞아 구름 낀 변리도 쬐 적이 없건만은 서산에 해지다 하니 눈물 겨워 하노라. 이는 겨울에는 바람이 술술 통하는 삼배옷을 입고 춥게 지냈고 눈비가 올 때는 겨우 바위굴에나 은신에 살면서 나라님으로부터 아무런 은덕을 입은 바 없지만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다니 눈물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는 실제로 전혀 엿을길에 나선 바 없는 제야 선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식은 곧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실천궁행과 병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교 경서 이외에도 스스로 제자백가, 불교, 노장사상, 천문, 지리, 의학, 병법, 국마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명성은 율곡이 퇴계 이황과 비견할 정도로 높이 평가되었으며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그의 제자들은 정인홍, 곽재우, 김면, 조종도, 박준, 강익 등 50여 명에 달하는 제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의병은 주로 국난에 처했을 때 민중들이 스스로 조직하여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운 자발적인 군대였는데 이들의 활약은 한민족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 몽고와의 전쟁, 조선시대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시기에 의병의 활동은 두드러졌습니다. 의병장 곽재우는 홍해 장군으로 불리며 경상도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그는 붉은 옷을 입고 기습전술을 활용하여 일본군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의병장 고경명은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후방을 교란하는데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의병들은 자신들이 살던 지역의 지형을 잘 파악하여 그 특성에 맞는 전술과 전략을 활용했으며 기동성과 유연성을 살려 유격전을 펼쳤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식량과 물자를 제공했습니다. 불교의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는 극악무도한 적도가 하늘의 이치를 거슬러 함선 수천 척으로 바다를 건너오니로 시작되는 경문을 보내서 승병을 모았고 전투에 자원했습니다. 승병들은 하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 전투에 나섰으며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병은 그 정신력과 단결로 관군을 능가하는 전투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사명대사는 전투에서의 활약은 물론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담판했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 3,500여 명을 데려오는 등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제약산 기슭에 있는 표충사는 사명대사의 업적을 기리면서 나라에서 세워진 표충사당이 있는 사찰입니다. 이 밖에도 연기대사와 같은 승병장과 김천일, 조헌, 김덕령 등 많은 의병장들도 유명합니다. 승병과 의병들의 하늘 부모님이 택하고 예비하신 민족과 나라를 불의한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공의로운 희생과 용기는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회영은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항복의 10대 손입니다. 명문가에서 태어나 초기에는 유교의 양명학을 공부했으나 후기에 기독교로 개종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였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그의 동생 이시영은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을 지냈습니다. 그는 집안의 노비를 모두 면천시킨 후 형제들과 함께 가산을 정리하여 만주로 이주했고 독립군 사관학교인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는 등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이때 그가 헌납한 독립운동 자금은 당시 돈으로 약 4만 원, 2015년 공시지가로 약 120억 원이 넘는 거금이었다고 합니다. 그와 그의 6형제는 모두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그중 5명이 옥사했거나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 굶어 죽었습니다. 그는 신흥무관학교가 일제의 습격으로 인해 해체되자 상하이에서 무정부주의 사상에 심취하였으며 1928년 제중국조선무정부공산주의자연맹, 1931년 항일구국연맹 등의 창설을 주도했으며 국내외 단체와 연대하여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1931년 9월에는 흑색 공포단을 조직하여 일본과 일본 관련 시설의 파괴, 암살을 지휘하였으나 1932년 11월 상하이 항구에서 한인 교포들의 밀고로 체포되었고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독립운동에 공헌했지만 그의 가족들은 일제 침략기 말기에는 끼니를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누구 하나 변절하거나 독립운동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962년 그에게 건국공 노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습니다. 안중근은 독립운동가이며 항일의병장, 대한해군 참모중장인 동시에 정치사상가입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실패한 후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일본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본 당국에 체포된 후 이토에 대한 저격이 단순한 남살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함으로써 자신의 평화의상을 밝힌 평화운동가였습니다. 그는 독실한 카톨릭 신앙인이었으며 하늘 부모님이 바라는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고 싶어 했고 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의 조부인 안인수는 한반도에 이름난 곡창지대인 해주에서 미곡상을 경영하여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안중근은 1897년 아버지를 따라 천주교에 입교했고 프랑스 출신의 천주교 신부였던 조제프 발렐렘, 한국 이름 홍석구 신부로부터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교육을 통한 깨달음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개인 재산을 털어서 상흥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천주교 계열의 학교인 남포 도내학교를 설립한 후 자신이 직접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던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국채보상기성회 관서지부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1907년에는 연해주로 건너가서 의병에 가담했으며 자신이 직접 구구에서 의병부대를 창설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서 개동청년회에 가입했습니다. 이듬해인 1908년 7월에는 대한의군 참모중장 겸 특파독립대장 및 아령지구 사령관의 자격으로 100여 명의 독립군을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경흥군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군 수비대를 공격하여 전멸시켰습니다. 그 뒤 계속적으로 전과를 올리던 중 전투에서 사로잡은 일본군 포로를 국제공법에 의거해서 석방해 주었는데 그들이 일본군 본대와 함께 역습해옴으로써 안중근의 독립군 부대는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이후부터 동지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고 떠돌던 중 1909년에는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 11명과 함께 동의단지회를 결성하고 왼손 손가락 한마디를 끊어 맹세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일본 제국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제국 재무장관 블라디미르 코콥초프와 회담하기 위해 하얼빈에 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토를 저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중근이 하얼빈역에서 발사한 7발의 총알 중 3발은 이토에게 명중했으며 나머지 4발 중 3발은 각각 이토 옆에 서 있던 수행비서관 모리타이지로, 하얼빈 주재 일본 총영사 가와카미 도시히코, 남한 주철도 회사 이사 다나카 세이지로에게 명중했습니다. 총격 후 안중근은 가슴 안에 있던 태극기를 높이 들어올리며 에스페란토어로 코레아우라 라고 3번 크게 외쳤습니다. 이는 대한독립만세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현장에서 러시아군에 체포되었고 1차 조사 이후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으로 넘겨졌으며 중국 의순 감옥에 갇혀 있다가 1910년 2월 14일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이토를 저격한 15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그것은 일명 성황후를 시해한 죄, 2905년 11월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든 죄, 3907년 정미칠 조약을 강제로 맺게 한 죄, 사고 종황제를 폐위시킨 죄, 오한국 군대를 해산시킨 죄, 육부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죄, 칠한국인의 권리를 박탈한 죄, 팔한국의 교과서를 불태운 죄, 고한국인들을 신문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 죄, 10제 1은 행, 지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11한국이 300만 영국 파운드의 빚을 지게 한 죄, 12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13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정책을 호도한 죄, 14일본 천황의 아버지인 고메이 천황을 죽인 죄, 15일본과 세계를 속인 죄 등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옥중에서 당시 천주교 조선대목구, 현재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미텔 주교에게 전보를 보내서 사형 집행 전 고해성사를 요청했으나 살인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안중근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홍석구 신부가 교구의 명령을 어기고 찾아와 고해성사를 집전한 뒤 교구장으로부터 처벌을 받았습니다. 사형 직전 일본인 전옥은 뭔가 남길 말이 없느냐? 고 물었습니다. 안중근은 아무것도 남길 유언은 없으나 다만 내가 한 일이 동양 평화를 위해 한 것이므로 한일 양국인이 서로 일치협력해서 동양 평화의 유지를 도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10년 3월 26일 처형당했으며 유해는 오늘날까지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안중근은 글씨에 뛰어났고 위순 감옥 수감 때 그를 존경했던 일본인 간수들에 의해 전해져서 대한민국의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를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추서했습니다. 옥중에서 집필 중이던 동양평화로는 미완성작으로 출판되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에는 수많은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유관순은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이자 열사입니다. 그는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 중 가장 인지도가 높고 위대하며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충남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에서 태어났으며 경기도 경성부 현저동 서대문 감옥에서 순국했습니다. 유관순이 이화학당 고등과 1학년에 진급한 1919년 3.1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화학당 교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염려하여 독립운동 참가를 말렸지만 학생들은 학당의 담을 뛰어넘어 기어이 전원이 참가했습니다. 1919년 3월 10일에 일제가 전국 모든 학교들에게 강제 휴교령을 내리자 그는 함께 이화학당을 다니던 사촌 언니 유예도와 함께 고향 천안으로 귀향해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만세운동 중 유관순의 부모가 모두 일본 헌병에게 살해당했고 이 과정에서 유관순도 체포되어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한 친일파 조선인 정춘영에 의해 고문을 받고 공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재판 당시 재판장이 다시는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대일본 제국 신민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맹세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유관순은 나는 외놈 따위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언젠가 내 놈들은 반드시 천벌을 받고 반드시 망하게 되리라. 며 재판장에게 의자를 던졌습니다. 이에 법정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형이라는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뒤 1920년 3.1절 1주년 기념으로 옥중에서 대한독립만세를 불렀고 일제에게 고문을 받았습니다. 9월 28일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향년 17세의 처녀로서 옥사했습니다. 이화학당 교장은 유관순의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유관순의 이름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인도 초대 수상이었던 자와할랄 네루는 그의 딸이며 제3대 인도 총리가 된 인디라 간디에게 늘 너는 인도의 유관순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한편 유관순과 같은 유명한 인물의 배후에는 반드시 훌륭한 스승이 있습니다. 유관순의 왼쪽 인물은 독립운동가 김난사 선생입니다. 그는 아기를 가진 유부녀로서 1894년 이화학당에 입학하려 했으나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들고 있던 등불을 입으로 불어 끄면서 교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밤중처럼 캄캄합니다. 나에게 빛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들이 배우고 알아야 자식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에 감동한 이화학당은 특별히 그의 입학을 허락했고 그는 이화학당을 졸업한 뒤 미국에 유학하여 학사 학위를 받은 조선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화학당 교감으로서 유관순이 가담해 활동한 학생자치단체인 이문회를 이끌면서
제자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또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고종 황제의 통역을 맡고 있던 중 1919년 고종 황제의 둘째 아들인 의친왕의 밀지를 받고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는 파리로 가기 위해 베이징으로 건너갔으나 1919년 3월 10일 동포들이 마련한 환영만 찬회에 참석했다가 누군가에게 독살당했습니다. 정부는 1995년 그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습니다. 2018년 4월 4일 국립서울현충원에는 그녀를 기리는 위패가 봉헌됐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는 총을 들고 싸운 군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듯이 그들 군인들의 정신교육을 위해 온몸을 바쳤던 학자들의 공로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위대한 것입니다. 단재 신채호는 1880년 12월 8일 충청도 공주목 산내면 보리산리 현재 대전광역시 중구 어남동 233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그의 사당이 있는 청주시 남성면 귀대리에서 유소년기를 보냈습니다. 1897년에 성균관에 들어가 1905년에 성균관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 그리고 민족주의 역사학자로서 일제의 역사 왜곡에 맞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한국 고대사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조선상고사나 동국고대선교고 등의 연구를 통해 통일신라시대 학자 최치원이 언급한 선교를 단군시대부터 내려온 한민족 고유의 시원 종교이자 민족정신의 핵심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같은 선교는 중국의 선교와 구분하기 위하여 국선도라고 부릅니다. 신라의 화랑도가 바로 이 선교의 전통을 이은 것이며 난가사상이야말로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운 민족의 자주독립 정신의 원천이라고 보았습니다. 난가사상은 단군조선의 수두제전, 즉 단군제에서 연맹만국 시대의 영고 동맹 무천소도로 그리고 고구려의 선배제도 및 신라의 화랑제도로 변천해왔습니다. 신채호는 중국 중심의 사대주의적 역사관을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유학자에게 큰 스승 칭호가 돌아가는 세태를 개탄했고 최치원에 대한 혹독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치원 개인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당시 지식인들이 주체성을 잃고 외래 사상에만 매몰되는 현실을 질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채호는 최치원의 난랑비서를 근거로 한국 고유사상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최치원이 남긴 선교에 대한 언급은 수백 년의 시차를 뛰어넘어 신채호라는 걸출한 역사학자에게 영감을 주었고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기에 민족의 얼을 되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져서 조선상고사를 통해 한민족의 기원을 밝히고 선민으로서의 주체적인 한국사를 정리하여 한민족 고대문화의 우수성과 독자성을 강조했으며 한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역사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한민족이 국가적으로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민족 전체가 절대자를 중심한 신심으로 한마음이 되어 신앙적, 사상적으로 뭉쳐 공의로운 정의의 정신으로 한민족의 정신을 지켜나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국문학자 조윤재는 한국인의 민족적 특성을 은근과 끈기라고 개념화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민족은 천손 사상을 가진 민족적 정체성을 지켰고 현실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국가를 지켰으며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는 지식인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단으로 여겨졌던 민초들의 힘이 더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제 경찰이 길가에 서서 민초들이 입고 가는 흰옷에 먹물을 뿌리면서까지 물들이 놋을 강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배기만 입으면서 일제의 탄압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조윤재는 은근히 한국의 미여, 끈기가 한국의 힘이라는 것을 국문학적 관점에서 밝혔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울며불며 애원하지 않고 날라는 어띠 살라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라는 에이불비, 속으로는 슬프면서도 겉으로는 슬퍼하지 않는 은근함,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도 버릴 수 없는 일편단심의 끈기, 우리 민족의 마음 깊숙이 알알이 박혀있는 은근과 끈기의 정체성은 아름다운 전통문학을 사랑하는 정신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사뿐히 지려받고 가시옵소서라고 하는 김소월의 시에서도 은근과 끈기의 심성을 가진 우리 민족의 모습은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민족의 원초적인 자화상을 잘 보여주는 건국신화에서도 우리는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었습니다. 건국영웅의 치열한 투쟁을 보여주는 다른 나라들의 건국신화와는 달리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고상한 미덕으로 표현되는 단군신화에서 우리 민족의 어머니는 은근과 끈기의 상징인 곰, 웅녀입니다. 마늘과 쑥으로 어둠 속에서 버텨야 하는 371이라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호랑이의 강력한 힘과 위엄이 아니라 곰의 은근과 끈기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강력한 근육과 바람 같은 빠름의 상징인 말이 아니라 느리지만 끈기 있게 밭을 가는 소를 민족 심성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근하고 끈기 있는 발효가 필요한 된장, 화려하지는 않지만 매서운 추위를 견뎌내며 길게 피는 우리 꽃 무궁화,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의 상징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은근과 끈기의 민족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을 평화와 순수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와서 이와 같은 우리 민족의 장점을 부정하고 곰보다는 호랑이를 선택하고 무궁화를 외면하고 벚꽃을 선호하면서 그것이 민족의식이냥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질은 더 나빠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족은 결코 우매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혜가 번뜩이는 여러 가지 발명품이 우리 민족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진광부류는 참된 빛은 번쩍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빛이며 깊은 깨달음이나 본질은 소박하고 명암을 초월하여 속된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불교적 가르침이자 사자성어입니다. 노자는 그의 도덕경에서 화광동진, 빛을 부드럽게 하여 속세의 티끌과 함께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고려청자처럼 빛나면서도 이조백자에서 발견되는 소박하고 진솔한 멋이 우리 민족의 창조성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빛나면서도 번쩍거리지 않는 문화를 가리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반영하는 심정문화라고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학자 제러드 다이어먼드는 과학 전문지인 디스커버리에서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체계를 갖춘 글자이기 때문에 지식의 확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고 그 우수성을 격찬했습니다. 한글은 독창성이 있고 기호, 배합 등 효율성에서 각별히 돋보이는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저서인 총, 균, 쇠 서문에서도 한글이 한국인의 천재성에 대한 위대한 기념비라고 썼습니다. 빌 게이츠와 유발 하라리로부터 격찬을 받은 저서,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 서문에서도 제러드 다이어먼드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예찬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한민족으로 하여금 장차 오실 참부모님께서 인류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늘의 말씀과 심정을 전할 수 있는 말과 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한국의 독창적인 문자체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한자가 양반과 식자층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세종대왕은 문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우기 쉽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한글은 인류 역사 최초로 하늘 부모님과 같은 심정으로 왕이 민중을 위한 문자를 개발했습니다. 이처럼 한글에는 모든 백성이 지식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애민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음소문자로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과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만들어져 다양한 언어를 표기할 수 있는 높은 활용성을 가지며 하늘의 심정과 한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은 감옥에 수감 중인 죄수들에 대한 자비를 통해서도 드러나 있습니다. 대왕은 더위가 심한 날에는 유배형 이하의 죄수를 모두 사면토록 지시했고, 석방되지 않은 죄수가 불편함이 없도록 잘 돌봐주라며 죄수의 인권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는 죄수에게 냉수를 주라고 지시했고, 5월부터 7월 10일까지는 목욕 시간을 따로 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0월부터 정월까지는 오간에 짚을 두텁게 쌓아 추위를 막아주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죄수들의 자식 중 보살펴 줄 사람이 없는 아이는 국가가 나서서 이들을 부양해 줄 사람을 지정해주기도 했습니다. 한민족은 천문학, 인쇄술, 의학, 농업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이로써 하늘 부모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하늘의 뜻과 자연의 이치를 온전히 알고 깨우쳐서 조화롭고 이상적인 세계를 이루고자 노력했던 찬란한 문화의 자취를 남긴 것입니다. 한민족은 하늘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고대로부터 천문학에 밝았습니다. 신라시대에 세워진 첨성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 하나로 기네스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첨성대는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관측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구조와 기능이 정교하여 당시에 발달된 천문학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첨성대에 사용된 364개의 화강암 벽돌은 각각 1년의 하루, 즉 1년 365일의 하루하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천문학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태조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이는 하늘의 별자리를 정확하게 기록한 지도로 1467개의 별이 포함되어 있어 농업과 행정관리에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세종대왕은 천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하게 관측하고자 혼천해를 제작하였습니다. 혼천해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의 모델을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천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측정하여 별자리, 행성의 궤도, 일식과 월식 등을 예측하였습니다. 이러한 천문학을 바탕으로 시간을 측정하려는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세종대왕 때 발명된 앙부일구는 북반구의 위도에 맞게 설계되어 정확한 시간 측정이 가능한 해시계로 한국의 독창적인 시간 측정 도구였습니다. 자경루는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종을 울려 시간을 알리는 물시계입니다. 자경루는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했으며 당시 우리 민족의 정교한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천문을 관측하는 것은 한민족이 천손민족이며 세상의 주인임을 드러내는 고유한 천손문화의 소산입니다. 한민족은 지식을 사랑하며 널리 알리고자 인쇄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신라시대에는 목판 인쇄술을 발전시켜 하나의 책을 대량으로 인쇄하였지만 다양한 종류의 책을 소량으로 제작하는 데는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시대에는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국교로 자리 잡으면서 불교 경전을 널리 보급하고 신자들이 불경에 쉽게 획득하고 불교의 교리를 알 수 있도록 활판 인쇄술의 개발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12세기 말에 금속 활자에 의한 인쇄술이 발명되어 서양보다 200여 년을 앞서 상정고급 예문을 제작했습니다. 이는 고려 인종 때 최윤회 등 학자 17명이 왕명으로 복음의 예의를 수집 고증하여 50권으로 엮은 예서였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아쉽게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1377년에 금속 활자로 인쇄된 직지심체요절은 전 세계적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받고 있습니다. 이 책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보다 약 78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양보다 앞서 발전한 고려시대 금속 활자 인쇄술에 발전했던 계기가 당시 종교적 진리로 믿었던 불법을 전파하려는 데 있었던 것은 하늘 부모님이 한민족을 통해 참부모를 보내고 참진리를 전파할 때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민족은 창조성을 발현시켜 기술을 창의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백성과 민중의 삶을 개선해 나가는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나왔습니다. 한민족은 농업을 기반으로 살아오면서 백성들의 삶을 개선과 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농업서적을 출판하고 농업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농업서적은 농사직설입니다. 이 책은 1429년 세종대왕 시기에 정초와 변유문 등이 편찬한 책인데 중국의 농업서적을 참고하면서도 조선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농업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외에도 치국이, 수표 등을 활용하여 농업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치국이는 강수량을 측정하는 기구이며 장영실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 장치입니다. 치국이는 농업에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치국이의 발명은 조선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표는 하천의 수위를 측정하는 기구로 한강의 수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강의 수위를 기록하여 홍수와 같은 자연 재해를 예방하고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 개발을 통해 경제적 발전을 도모해 나온 한민족의 전통은 현대에 와서도 세계적으로 기술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민족은 맑고 푸른 하늘과 순백의 정신을 도자기에 담아 일상생활에서 향유했습니다. 고려의 청자는 맑고 푸른 색감으로 유명하며 조선의 백자는 순백의 아름다움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려 청자는 철분이 포함된 유약과 가마의 환원 소성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투명하고 맑은 빛의 색으로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며 정교하고 섬세한 문양을 표현한 상담기법으로 그 가치를 높였습니다. 조선 백자는 청자보다 더욱 단순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백색에 담았습니다. 고순도의 백토를 사용하여 제작되는 백자는 단아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지향하며 검소하고 품위 있는 생활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한민족의 여러 문화적 유산들은 하늘을 부모로 모시고 백성을 사랑하고 위하고자 하면서 하늘이 함께 할 수 있는 나라를 형성해 나가는 정신을 애천애인 애국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는 하늘 부모님을 모신 나라의 심정문화의 면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오늘날에도 그 중요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와서 실학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한민족의 인문과학 중심 학문은 경제학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중농학파와 중상학파로 구성되었습니다. 중농학파는 실학자들 가운데 농업을 중요시하고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의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농촌 문제에 실질적 관심을 가졌으며 농민을 중심으로 그 해결 방안을 생각하여 여러 가지 토지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유형원은 농민들에게 일정한 면적의 농지를 나누어 주자고 주장했고, 이익은 농가에서 대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주어 이것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정약용은 농지의 공동 소유와 공동 경작 및 수확물 공동 분배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을 중심으로 농촌 사회의 모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것입니다. 중상학파는 상공업 활동을 활발히 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등의 학자들이었습니다. 농촌에서 일생을 보낸 중농학파와 달리 중상학파는 한양의 도시적 분위기에서 성장한 사람들이었으며 조선 후기 상공업의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공업의 발달을 통해 사회의 번영을 이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실학의 새로운 발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상공업진흥론과 함께 청나라의 발달한 문물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했으므로 북학파라고도 호칭합니다. 주목을 끄는 것은 그들의 현실의 개혁에 대한 강한 의욕입니다. 그들의 저서에는 당시의 양반 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력 제고와 함께 수레나 배와 같은 교통수단을 발전시켜 상품의 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가를 부강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중농학파와 중상학파가 출현한 시기는 경영형 농업이 등장했던 시기입니다. 영조, 정조 시대부터 개인상업이 성장하고 분홍이 늘어나면서 이들은 지주들과 결탁하여 시장의 쌀값과 물가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정책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801년 대왕 대비 김씨 정순왕후는 유능을 내려 공노비 중에서 내노비 36,974명과 신호비 29,093명 등 66,000여 명을 모두 면천시켜 양민으로 삼도록 하고 승정원으로 하여금 노비문서를 거두어 돈화문 밖에서 불태우게 하였습니다. 이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 양차의 외란이 1598년에 끝난 지 불과 30년이 못되어 일어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양차의 호란으로 인해 양반 및 투호 세력이 몰락하고 간호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유민이 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때 노비문서가 모두 실종 또는 소각되어 버린 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경영형 농업이란 대규모 토지 소유자가 각양각색의 유민들을 불러들여 계약형 농업, 즉 소작 농제로를 시작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바탕이 있었으므로 순조시대에는 거상 임상옥과 같은 유명한 상인이 성장하여 홍경래란 당시 조정에도 크게 협력했던 것입니다. 임상옥은 김인구제 등의 자선사업 실적으로 천벌을 받아 1832년에 곽산의 군수가 되었고 1834년에는 의주부 수재민을 구제한 공으로 이듬해 구성부사에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철종시대인 1861년에 임상옥은 왕명으로 병조판서에 증직되었습니다. 임상옥은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독특한 철학으로 동아시아 굴지의 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강의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한민족의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신앙과 문화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유구한 역사를 통해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결코 사악한 세리에 휩쓸리지 않고 이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문화민족으로서의 절대적 가치관을 지키면서 이결의 힘을 하나로 모아 천손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온 역사였으며 삼위에 따라 대망사상을 가져온 종교의식과 함께 사창조적인 신정문화를 인문사회 자연과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신장시켜온 문화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신앙과 문화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제3장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신앙과 문화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